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1964년 대한민국이 케냐로부터 고작 1만 달러어치 식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 이름으로 전 세계가 탐내는 비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깊숙한 곳,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케냐의 한 호수 마을에서 코리아와 관련된 금단의 진실이 졸고 있었다고요.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외면했던 그곳이 최근 부족 전체를 뒤흔드는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인근 부족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사람들이 땅속에서 고대 영혼을 깨우고 있다는 섬뜩하고도 매혹적인 소문이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뒤에 우리 한국에서 건너온 정체불명의 기술과 사람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나왔다는 사실. 平方 과거 公里， 도움을 介 주던 于 나라 中国四川 케냐에서 省和青海 대한민국은 省之间。 지금 截至 도대체 2024 무엇을 年， 벌이고 있는 肯尼亚人 걸까요? 口约为5千。 감히 상상조차 못한 그 사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로키도르라고 하고 마카마 마을의 족장이에요. 뜨거운 아프리카 태양 아래에서 73년을 살아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똑같은 광경이 보여요. 깨진 도자기처럼 갈라진 메마른 땅이요. 나무들은 텅 빈 하늘을 향해 뻗은 오래된 뼈다귀 같아 보였어요. 이곳이 저의 세상이고 제대로 된 비가 온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저도 제 손녀 니초타처럼 어렸을 때를 기억해요. 그때는 매 계절마다 비가 왔었죠. 저희 소들은 살이 찌고 건강했어요. 여인들은 푸른 들판에서 일하며 노래를 불렀고요. 아이들은 맑고 차가운 시냇물 옆에서 놀았었어요. 그런 날들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져요. 오늘도 저는 문간에서 니초타를 바라봤어요. 겨우 8살밖에 안 됐는데 지쳐 보여요. 예전엔 별처럼 반짝였던 그 아이의 눈이 이제는 낡은 동전처럼 흐릿해졌어요. 저를 보면 웃으려고 애쓰지만 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뭄이 우리 마을의 모든 것을 앗아가듯 그 아이의 힘도 앗아가고 있어요. 매일 저희 마을 여인들은 물을 찾아 점점 더 멀리 걸어가요. 해가 뜨기 전에 떠나죠. 무거운 흙항아리를 머리에 이고서요. 때로는 진흙탕 웅덩이 하나를 찾기 위해 6시간씩 걸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가져온 물은 갈색이고 흙맛이 나요. 하지만 그게 저희가 가진 전부예요. 저는 족장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답을 구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도 그들만큼 무력하다고 할까요? 밤마다 저희가 모두 목말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다고 말할까요? 족장은 강해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희의 마른 우물만큼이나 메말라 있어요. 오늘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평선 너머로 먼지구름이 보였어요. 처음엔 또 다른 가축 상인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환한 미소와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와서는 저희 가축들을 데려가고 빈말만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번 차량들은 달라 보였어요. 하얗고 깨끗했어요. 옆면에 저희가 모르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요. 저희 마을 근처에 멈춰 섰을 때 몇 명이 내렸어요. 창백한 피부에 검고 곧은 머리카락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중 한 명이 저에게 걸어왔어요.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옷은 깨끗하고 신발에는 구멍이 없었어요. 저희 말을 할 줄 알았지만 이상한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로키도르 족장님, 그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어요. 저는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도우러 왔어요. 한국. 예전에 들어본 이름이긴 한데 달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먼 곳 사람들이
저희에게 무슨 일로 왔을까요? 저희가 이곳의 물 문제를 알고 있어요. 김지현이 계속 말했어요. 마을에 우물을 파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한 깨끗한 물을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은 정직해 보였지만 전에도 속은 적이 있었거든요. 많은 외지인들이 약속을 가지고 왔었어요. 저희의 신뢰를 가져가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났죠. 제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흥분한 것 같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낯선 사람들을 믿어도 될까요? 그 질문이 가라앉지 않는 먼지처럼 뜨거운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한국 팀이 저희 마을 바로 밖에 캠프를 세웠어요. 저는 아카시아 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그들을 지켜봤죠. 그들은 개미처럼 움직였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함께 일하더라고요. 깨끗하고 새로 보이는 하얀 텐트들을 세웠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구들로 가득 찬 금속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저는 그들과 말하기를 거부했어요. 족장은 신중해야 하거든요. 너무 많은 외지인들이 달콤한 말과 쓰라린 의도를 가지고 저희 땅에 와서는 도움을 약속하면서 저희 소들을 훔쳐갔었죠. 저희 아이들을 걱정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저희 땅만 원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저를 억지로 만나려고 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더라고요. 매일 아침 김지현 씨가 그들 캠프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책을 읽고 작은 컵으로 차를 마시면서요. 가끔 저희 마을 쪽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허락 없이는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바꾼 사람은 누미였어요. 저희 마을에서 가장 젊은 전사로 겨우 25살이었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어리고 여자라서 중요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녀의 지혜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누미가 넷째 날 저녁에 저에게 왔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죠. 그녀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 의자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할 때는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족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 낯선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뭘 알아냈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어제 작은 코일라가 그들 캠프 근처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한국인 여의사가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약도 줬어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대부분의 외지인들은 도움을 준 대가로 뭔가를 원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오늘은 그들이 개들과 음식을 나눠주는 걸 봤어요. 누미가 덧붙였어요. 동물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누미가 한 말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니초타 생각도 했어요. 그 애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가끔 어둠 속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전통 약들로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낯선 사람들이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약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죠. 다음 날 아침에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니초타가 열에 타면서 깨어났거든요. 작은 몸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젖은 천으로 열을 식혀주려고 했지만 열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어요. 저는 손녀를 안아들었어요.
그 애의 피부가 제 가슴에 닿자 불처럼 뜨거웠어요. 거의 무게가 나가지 않았어요. 마치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요. 그 순간 제 자존심보다 그 애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니초타를 안고 한국인 캠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받을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을과 그들 캠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거든요. 김지현 씨가 제가 오는 걸 봤어요. 그는 웃지도 않고 흥분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텐트 입구를 열고 제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선택이었어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저의 도약이었죠. 박서영 박사님께서 니초타를 3시간 동안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의료 텐트 밖에 앉아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기계들에서 나는 이상한 삐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제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한국 의사들이 니초타를 도와줄 수 없다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박 박사님이 마침내 나오셨을 때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희망적이었어요. 니초타가 살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열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손녀는 휴식과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만 회복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늙은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20년 동안 울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김지현 씨에게 그의 팀이 우리 마을에 우물을 파보려고 시도해도 된다고 말했죠.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몇몇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제 뒤에서 화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일주일 후에 시추가 시작됐어요. 한국팀이 금속 괴물 같아 보이는 거대한 기계를 가져왔어요. 땅을 파고들면서 큰 갈리는 소리를 냈어요. 하루 종일 기계가 더 깊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먼지 구름이 하늘 높이 올라갔죠.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지만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봤어요. 저녁이 되자 기계가 멈췄어요. 김지현 씨가 슬픈 눈빛으로 저에게 걸어왔어요. 딱딱한 바위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없었어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 진짜 문제들이 시작됐어요. 우리 마을 무당인 얌나두가 오래된 회의 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는 야생적인 눈을 가진 마른 남자로 천둥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 캠프를 가리키며 악령에 대해 소리쳤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조상들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어요. 시추 실패를 그들의 존재 때문이라고 비난했죠.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를 믿었어요. 문제만 가져온 다른 외부인들을 기억했거든요. 한국팀을 의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마을 사람들은 박 박사님이 니초타를 구해준 걸 기억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 친절함을 기억했죠. 한국인들이 다시 시도하기를 원했어요. 족장으로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 마을이 반으로 갈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시추 시도는 3주 후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물을 찾았지만 소금 맛이 났어요. 아무도 마실 수 없었죠. 실망감이 사막의 더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반대하게 됐어요. 젊은 누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걱정하는 어머니들과 이야기했고 한국팀과 우리 사람들 사이의 통역을 도와줬어요.
좋은 일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모두에게 상기시켜줬죠. 하지만 저는 끔찍한 것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시추 장비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속 부품들이 사라지고 중요한 도구들이 신비롭게 부서졌어요. 얌나두의 조카가 장비 부품들을 훔쳐서 자파르라는 부패한 장사꾼에게 팔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배신이 어떤 가문보다도 더 아팠어요. 제 사람들이 희망보다 돈을 선택하고 있었거든요. 몇 푼의 동전을 벌기 위해 깨끗한 물을 얻을 우리의 기회를 기꺼이 파괴하려고 했어요. 배신자들을 처벌해야 했지만 마을도 하나로 유지해야 했어요.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어요. 분열된 마을을 이끄는 건 맨손으로 물을 담으려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시추 시도는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면서 실패했어요. 방해 공작당한 부품들이 비싼 손상을 일으켰어요. 김지현 씨는 낙담해 보였어요. 그의 팀원 중 일부는 포기하고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별빛 아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어쩌면 얌나두가 옳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이 외국인들을 믿지 말았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구원 대신 재앙으로 우리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니초타의 열이 떨어지던 걸 기억했어요. 박 박사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기억했어요. 김지현 씨가 처음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의 정직한 눈빛을 기억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시험이 올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맞설 힘을 찾아야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밤은 세 번째 시추 실패 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오두막에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화난 목소리들이 들려왔죠. 창문을 통해 본 광경은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우리 마을의 젊은 남자 20명이 한국인 캠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창과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얌나두가 마치 병사들을 전투로 이끄는 장군처럼 그들을 이끌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그는 사악한 외국인들을 쫓아내자고 외쳤어요. 한국인들이 금속 기계로 우리 땅을 저주했다고 말했죠. 그들이 떠나면 비가 다시 내릴 거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늙은 다리로 최대한 빨리 움직였지만 성난 군중은 이미 한국인 캠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얀 텐트들이 깜빡이는 횃불빛 속에서 작고 무력해 보였죠. 김지현 씨와 그의 팀이 서로 가까이 모여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놀란 기색은 없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마을이 단지 도우러 온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 피가 흘린다면 돌이킬 수 없을 거였어요. 한국인들은 영원히 떠날 것이고 깨끗한 물을 얻을 기회도 그들과 함께 죽게 될 거였죠. 하지만 제가 군중에게 다가갔을 때 더욱 끔찍한 일을 깨달았어요. 우리 사람들의 절반이 여기에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들은 오두막에 숨어서 이 광기를 막기엔 너무 무서워하면서도 참여하기엔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은 단순히 분열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73년간의 지도력,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실망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희망을 파괴하고 싶어 할 만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동체 말이에요. 저는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서 창과 한국인 팀 사이에 섰어요.
횃불빛이 모든 것을 악몽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림자들이 환한 얼굴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연기 냄새가 제 코를 찔렀어요. 순간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젊은 전사들 앞에 선 늙은 남자일 뿐이었거든요. 이 끔찍한 순간에 모든 의심들이 홍수처럼 저를 덮쳤어요. 만약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면 어떡하죠? 만약 이 한국인들이 정말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 만약 니초타가 순전히 운으로 나았던 거고 저는 바보 같은 꿈을 쫓고 있었던 거라면? 만약 물이 나오지 않고 저는 자신의 마을을 파괴한 족장으로 기억된다면 어떡하죠? 저보다 먼저 족장이었던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항상 지도자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절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횃불빛 아래 서 있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더 이상 족장이 될 만큼 강하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제가 물러서서 다른 누군가가 이런 불가능한 선택들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때 김지현 씨의 얼굴을 봤어요. 무기를 든 환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저를 비난하거나 화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이 순간이 저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의 조용한 용기가 제가 처음에 왜 그를 신뢰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요. 저는 지팡이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올렸어요.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군중이 조용해졌어요. 얌나두조차 소리치기를 멈췄죠.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와 횃불이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두려움이라는 쉬운 길과 믿음이라는 어려운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우리 마을을 영원히 바꿀 말들을 했어요. 횃불과 창을 들고 모여든 그 끔찍했던 밤이 저희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제가 화난 군중들에게 말을 한 후에 마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젊은 남자들이 무기를 내려놓았고요. 야물라두는 패배감에 젖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한국팀은 텐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3일 후 정부 관리인 오티에노 오케오 씨가 수도에서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누미와 저는 몇 주 전에 몰래 그분께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저희의 물 부족 상황과 자파르의 부패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오케오 씨는 새로운 시추 장비와 전문 기술자들을 데려왔어요. 부패한 사업가들로부터 저희 마을을 보호해줄 법적 서류도 가져오셨고요. 네 번째 시추 작업이 밝은 화요일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지켜봤지만 분위기가 화나거나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희망적이면서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아이들 같았죠. 새로운 시추기는 이전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했어요. 땅을 파고들면서 깊은 우렁 소리를 냈어요.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이전보다 훨씬 깊이 팠어요. 해가 높이 떠올랐다가 서쪽 지평선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기계는 계속 작동했어요. 저는 김지현 씨와 함께 서서 드릴 이 땅속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희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실패하면 한국팀은 떠나야 했고 저희 마을은 다시 먼 거리를 걸어가서 더러운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니초타와 다른 아이들은 계절이 지날수록 더 약해질 거였고요. 해가 지기 직전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시추기가 지하 강맥을 뚫었던 거예요. 깊은 구멍에서 물이 하늘을 향해 분수처럼 솟아올랐어요. 저희가 바랐던 작은 물줄기가 아니었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강하고 꾸준하게 흘러나왔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완전히 조용한 채로 그 물을 바라봤어요. 그때 몇 주 전에 무릎을 다쳤던 작은 코일라가 분수 쪽으로 달려갔어요. 손을 오므려서 신선한 물을 마셨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해졌어요. 그제서야 마법이 깨졌어요. 아이들이 뛰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요. 남자들은 서로 등을 두드리며 진지함을 잊어버린 것처럼 웃었어요. 심지어 노인들까지 축제에서 젊은이들처럼 물 분수 주위에서 춤을 췄어요. 뺨에 뭔가 젖은 걸 느끼고 나서야 저도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니초타가 아팠을 때의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3년 동안 저희 마을이 갈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걸 지켜본 후에 마침내 땅에서 솟아나는 희망을 얻게 된 거였어요. 김지현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껴안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둘 다 이 물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마시고 요리하는 액체가 아니었어요. 저희 마을로 돌아오는 생명 그 자체였어요. 다음 주 동안 한국팀은 밤낮 없이 일하면서 제대로 된 급수 시설을 만들었어요. 전기 펌프를 작동시킬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요. 저장 탱크와 배수관도 만들었어요. 저희 젊은이들에게 모든 걸 유지하고 수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마침내 김지현 씨와 그 팀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분께 사자 이빨로 만든 목걸이를 드렸어요. 저희 부족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어요. 그분은 자랑스럽게 그걸 착용하시고 마카마 마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얀 차량들이 멀리 사라져갈 때 저는 슬프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 같아진 친구들을 잃게 되어서 슬펐고요. 금보다도 소중한 걸 저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물분수 옆에 앉아서 니초타가 다른 아이들과 노는 걸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맑은 물에서 물장난을 치며 웃었어요. 그들의 눈이 다시 별처럼 반짝였어요. 이제 그 아이들은 빈 우물의 공포나 진흙 연못물의 맛을 절대 알지 못할 거예요. 저보다 먼저 이 마을을 이끌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셨어요. 가뭄, 질병, 위험한 동물들, 적대적인 이웃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처럼 전통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은 없으셨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온 낯선 사람들을 믿어야 했던 적도 없었고요. 저희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면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저희에게 물만 가져다 준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주었어요. 마카마 마을의 밤이 찾아오면서 저는 흘러가는 물의 부드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밤은 축하하는 밤이에요. 오늘 밤은 저희의 한국 우물에서 나오는 물처럼 희망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밤이에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